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세 분과 함께 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케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전거래에 강한 반등이 돋보였던 CXL 관련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만연해집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밤사이엔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쉬어갔지만 반도체 지수 연일 뉴욕 증시에서 역사적 신고가 근접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죠.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안에선 반도체 소부장주가 먼저 좀 강하게 움직였죠, 조호진 대표님. 예, 우리가 보통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전익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먼저 선매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에 이제 근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양강이 이제 움직인다면 당연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이제 매출과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작년 이맘때, 올해 이맘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디램을 낸드 플래시 모두 이제 그 감산을 하면 생산을 줄어드니까 그럼 당연히 필요한 소재 산업, 반도체 소재 부분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산이 이제 원복이 된다. 감산이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소재 업체가 사실 먼저 매출에 대해서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감산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공장 가동률을 30%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2배 이상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 것이니까 이때 장치보다는 소재 산업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장치 이미 다 집어넣고 생산만 줄였으니까 그래서 장치를 추가로 넣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소재 산업 할 때 동진세미캠, 솔브레,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산과 무관하게 작년에 또 올해 가장 또 히트 상품이었던 HBM3를 본다면 HBM3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만이 그 생산을 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생산 못했기 때문에 그 YTD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HBM3를 갖다가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설령 양산을 할지라도 그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AMD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물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여전히 내년에 HBM3도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에 SK하이닉스가 HBM3를 갖다가 생산한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4년은 다 끝났고 25년 물량 갖다가 이제 협상 중인데 그러면 HBM3를 완판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최대한 공장 가동률 최대한을 꼽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HBM3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은 최선호주는 많은 증권사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TI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MLB라고 해서 HBM3에 관련돼서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를 갖다가 생산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강력한 종목이고 STI는 또 관련돼서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역시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된 것은 온디바이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온디바이스 외에 지난주부터 이게 나왔던 게 CX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결국 그 모든 챗 GPT로부터 이제 촉발된 것인데 챗 GPT 촉발된 것의 가장 큰 이제 그 변수는 무엇이냐면 빨리 메모리를 처리하고 싶고 빨리 CPU를 처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그 컴퓨터 설계 구조로는 아키텍처로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아키텍처 구조로 떠오른 것이 CXL입니다. 그래서 CXL은 기존의 CPU 중심의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메모리 중심의 아키텍처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받은 기업이 네오셈인데 네오셈이 이미 기존의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브인데 이걸로 이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먹거리로 이제 그 CXL 분야에서 그 D램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검사 장비를 상용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오셈 말고도 오픈넷 테크놀로지가 또 있는데 오픈넷 테크놀로지는 그 CXL 컨소시엄인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등재된 기업으로 기술력이 입증받고 있습니다. IP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오셈과 그다음에 오픈넷 테크놀로지 두 종목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반군이죠. 홍해 인근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머니플러스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HMM 주가 어제 급등하는 등 해운주 주가가 반짝 상승했었죠. 자, 신 기자. 글로벌 해운사들이 물류 수송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선박은
무차별적으로 드론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예멘 앞바다를 지나는 상선 입장에서는 이곳을 통과하기가 매우 리스크나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홍해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주요 해상 수송로로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물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덴마크 국적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와 스위스 MSC 그리고 우리나라 HMM 등은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앞으로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아닌 희망봉을 돌게 되면 6,500km를 더 항해해야 해서 물류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가량 더 시간이 걸리고 물류 수송 비용도 더 늘어나게 돼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멘 앞바다 정세가 언제 안정될 수 있을지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운사들은 당분간 불확실성을 떠안고 물류 수송에 나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불확실성을 떠안은 해운주 어제 급등했거든요, 일제히. 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계속 급등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급등 이유 좀 짚어주시죠. 네,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 이 해운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운임비가 올라 궁극적으로 해운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해운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상 운임지수입니다. 대표 지수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발틱 운임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HMM 주가 간의 그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HMM의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급망 이슈로 물류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5,000선에 육박했던 이 지수는 공급 차질이 정상화되자 1,000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해운사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을 좀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홍해 정세 악화로 다시 물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5%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금 HMM은 인수합병 이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림그룹이 HMM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인수가는 6조 4천억 원 규모로 인수가 확정되면 HMM은 약 7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운임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그러게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이 물류 대란이 실제로 재현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은 일단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이 후티 반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인데요. 각국이 해군을 동원해서 반군의 이런 도발을 진압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물류 수요가 지금 크지 않은 점도 물류 대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로 꼽힙니다. 고물가 고환율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물동량이 지금 위축된 상태인데 물류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해운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운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과거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그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수요가 그때는 뒷받침됐기 때문에 운임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또 1분기가 전통적으로 해운업 비수기로 꼽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물류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요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해운 운임 반등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해운주 주가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일은 일제히 급등했던 해운주, 과연 오늘 할인 이슈까지 있고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주가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급락했던 LG 디스플레이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조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는데요. 이 유증을 통한 자본 확충, 당장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지 주요 포인트 좀 쫙 정리해 볼까요? 네, 흔들리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 경쟁력 및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서 총 1조 3,600억 규모 유상증자를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유증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올지 사실 그 타이밍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식은 당연히 주주 배정하고 나서 남은 실권주를 일반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신주가 올라오는데 1억
4,200만 주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증자 비율이 39.74%, 절대 적지 않은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발행가는 일단 20%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 할인한 할인을 적용해서 9,550원으로 결정했는데 최종 발행가는 1, 2차 발행가액 산정 절차하고 내년 2월 29일 날 최종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 쪽을 그래도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선호하는 업종이고 지금은 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긴 드렸는데 그건 그거고 사실 요 이슈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분명히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께서 어젠가 엊그젠가 우리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 자금 조달 목적, 이게 시설 투자인지 빚 갚는 데 쓰는 건지 이거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 자금 조달 목적은 뭐죠? 사실 제가 이거 스크립을 어제 한 3-4번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절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나쁜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나쁜 얘기는 됩니다. 예. 네, 최대한 또. 수다에서 쓰긴 썼는데 일단은 뭐 저는 어제 이거를 보고 딱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줄 평은 장이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유상증자 하는구나. 결국 주주들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유증 나오면은 다트 일단 켜시고 이제 자금 조달 목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총 1조 3,579억입니다. 근데 시설 자금 얼마인지 봤더니 4,159억 그리고 운영 자금이 5,083억 그리고 채무 상환이 3,936억 이 중에서 사실 시설 투자 금액이 제일 높은 게 좋다라고 평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면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사실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언론 기사들 솔직히 언론사만 달라지 다 똑같은 내용 그냥 다 컨트롤 CV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말은 길어도 팩트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 자금에 들어가는 돈이 4천억 한마디로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요. 근데 좀 더 기가 막힌 거는 채무 상환, 즉 빚감대 쓴 돈이 3,936억입니다. 근데 시설 자금이 4,159억 거의 비슷하죠. 일단 빚감대 쓴 돈과 시설 자금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뭐 그냥 밖으로는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냥 주주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이제 빚 갚고 그냥 운영 자금 좀 대기하고 뭐 이렇게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팩트인 것 워낙 같고요. 어려웠으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어떤 기업인지 뭐 LG 디스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이름 떼고 한번 제가 재무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1분기 매출이 4조 4,111억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 원가가 4조 7,049억. 보통 매출 원가율 얘기하는데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를 할 때 총 장사한 비용보다 거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108.7% 1분기고요. 2분기, 3분기 다 100%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9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면 다시 사실 보통 우리가 매출에서 이제 매출 원가 빼고 이제 나머지 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매출 원가만 보더라도 매출만 보더라도 매출 원가 훨씬 더 높은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내내 적자고 당기 순이익도 적자고 부채 비율 제가 보통 평소 150% 기준 잡고요. 그리고 이제 좀 코스닥 기업이라 하면 200%까지 제가 좀 그래도 익스큐즈하는데 부채 비율이 322%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보율 보통 제가 1000% 넘어가야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보율이 308%, 유보율보다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LG라는 이름 떼고 나면은 그냥 모호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거 사십시오 하라면은 아마 사실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LG 디스플레이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수준이긴 했는데 사실 이번 자금 확충해서 이걸 잘 쓰게 되면은 그래도 좀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돌리기 위한 엄밀히 따지면 이 상황을 돌리기 위한 자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어떻게 이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알겠습니다. 믿지고 장사했으니까 뭐 착한 기업인 것 같긴 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 급락해서 또 주주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은 과연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차기 회장 선임 작업 관련 이사회가 예고된 포스코그룹의 공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와 1,72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해당 공급 계약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의 제철 기업으로서 이제 제철 관련된 여러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큰 덩치였고 그러니까 보수한 계약을 갖다가 이제 체결을 했고 광양제철, 포항제철 두 군데를 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 보수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 나왔는데 최정우 현재 포스코 회장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원을 한 주만 거래를 해도 그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그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서 700주를 갖다가 매수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최정호 회장이 2번 연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임이 이제 이번에 끝나고 3번째 연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3번째 하고 싶다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공식 규정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지낼 것이냐 좀 살펴봐야 되는데 포스코는 뭐 포항제철은 잘 아시지만 이제 처음에 회장이자 대표이사로 이제 박태준 회장이 이제 쭉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결국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한 번도 연임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언제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과 친한 분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도 연임을 한 적이 없는데 최정호 회장은 연임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연임을 처음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3번째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언론 쪽에서는 왜 이렇게 순방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해외에 많이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많은 논박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최정호 회장이 한 번도 순방을 할 때 동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 결국 연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이제 주주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7.25%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정호 회장이 3년이면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3년임 회장 이후로 누가 3년이면 안 된다면 누가 후보에 오르냐라고 해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데 이제 주로 이제 그 관료부 출신들이 계십니다. 최준경 회장이나 유상직 장관 같은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올랐고 또 최근에는 이제 LG에서 이제 LG 엔솔의 이제 대표이사로 있었던 권영수 대표 역시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이사회는 왜 열리냐면은 지금까지 포스코의 이제 규정으로는 현직 회장이 나는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분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고치겠다고 이번에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회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최정호 회장 3년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호 회장이 나는 3번째 하고 싶다라고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시를 통해서 표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포스코의 약간의 그 뭔가 폭풍의 전조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다음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같은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 불장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2차 전지 주가를 떠받쳐왔다면 이번에는 기관들이 주가를 떠받치는 모양새입니다. 신 기자, 기관이 2차 전지주 얼마나 샀습니까? 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대한 기관의 순매도, 순매수 금액을 월별로 정리한 수치입니다. 2월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4,500억 원어치나 순매도했고 3월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거의 한 8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4월에도 2,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로 들어가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겁니다. 8월에는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 9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속해서 계속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에코프로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이 기관이 2차 전지 주식을 좀 적극 매수하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면 해지 성격이 강한 매수세란 해석이 가장 첫 번째로 꼽힙니다.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폭풍 매수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등했을 당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베팅을 했다가 이런 급등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이를 대비해서 2차 전지를 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내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양극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산 리튬 가격이 이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된 점도 2차 전지 주식 매력도를 소폭 높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2월 킬로그램당 500위안대였던 탄산 리튬 가격은 현재 100위안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1년 만에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건데요. 하지만 하락 속도는 이달 들어서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또 미국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에코프로 같은 성장주로 시선을 옮기게 된 배경이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는 점은 기관 입장에선 지금 부담이라는 설명인데요. 한 자산운용사 운용력은 실적 추정치 하락이 마무리 국면이면 2차 전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만한데
아직은 실적 추정치의 추가 하락이 시장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죠. 이런 의구심 완전히 사라지고 이익 추정치도 좀 다시 상향 조정되는 시점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그 시점을 내년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실적과 주가를 좌우할 3대 요소인 전기차 판매량과 정책, 금리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데요. 먼저 전기차 판매량의 경우 내년 1월 있을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 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때 실제 판매 눈높이를 낮출 경우 주가에 좀 단기 충격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다만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건 다시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 변수하면 무엇보다 트럼프의 재선이 꼽힙니다. 내년 3월 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2차 전지 산업 주가에 반영되는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극심할 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화석 에너지를 더 중요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하더라도 한국 배터리 업체가 입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제조업 중심지인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업들이 좀 집중이 돼 있고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점진적인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 이슈에 오늘 환호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월요일장을 보여줬거든요. 자, 바로 양도세 완화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준이 50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김선영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네, 이게 10억이죠. 근데 이게 원래 30억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도 와 30억 정도면 진짜 이거 분위기 완전 바뀔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었는데 다시 안 한다 그랬다가 5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현행 소득법상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투자 기준으로 투자자가 이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이 지분율을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를 내는 그런 현행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는 일단 소득세법의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 단독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이슈는 기존에 있었던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완화 기준을 발표하기 좀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바뀌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무회의가 이제 26일이니까 26일 하루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뭐 임시 국무회의 개최하지 않는다면 요때 이제 양도세 기준 이제 상향 조정하는 거 결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요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요때 이제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26일 정말 이제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이게 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부분은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문제는 사실 당장 기준을 완화해도 시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12월 26일인데 며칠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걸 하려고 이제 아마 국무회의를 추가적으로 열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완화가 되면은 현재 지금 베이스 포인트가 우리가 2,500포인트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00에서 7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기본 3,000포인트 이상 밑으로 깔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